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네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3차 산업혁명, 이제 기계를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으로 되면서 기계 문화, 뭐 이런 게 발달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했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보니까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좀 의아해하고 과연 될까, 내가 소비가 할까, 이렇게 망설여졌던 게 공유 경제예요, 공유 경제. 뭐, 쏘카. 차를 공유해서 쓴다. 내가 강릉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쏘카를 써본다. 이런 공유. 이 산업이 될까? 사무실을 분할해서 내가 월세를 받고 가능할까? 저는 공유 사무실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가 사무실을 쓸 때, 팩스기도 사야 되고, 프린터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주소, 임대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달 월세를 얼마를 주면 그걸 같이 쓸 수 있다. 커피 머신기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큰 데가, 결국 위워크였죠. 위워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공유경제 큰손 소프트뱅크 이딴 투자 실패로 대규모 손실. 공유경제에서 공유 사무실을 썼던 위워크. 대구에도 위워크는 없습니다. 대구에는. 뭐,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고, 우버, 뭐, 공유 자동차, 이런 데서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손정희 씨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엄청 컸던 거죠. 손정희 씨가 우리나라에는 투자한 게 이제 쿠팡이죠, 쿠팡. 오늘도 이제 오전에 잠깐 차 한잔 마시러 오신 분이 있는데 앞에 식구분 중에 차 한잔 마시러 오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초대를 해서 잠깐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 쿠팡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배송했더니 싱싱한 것들이 집 앞에 딱 와 있더라. 너무 좋다 이러는데 쿠팡도 손정희 씨가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씨가 계속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손정희 회장님은 다만 향후에는 공유 경제의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126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 2호 설립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투자, 기업 투자에 집중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 리더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만든 삶에 살아가야겠죠. 조금 더 많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3차 산업은 블루칼라들이 일자를 잃었죠. 자동화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화이트 칼라들의 직업을 잃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시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 1위 뭐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저번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전문 직종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뭐 변호사, 뭐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분들이 없어도 된다. 인공지능이 그걸 다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안에 진짜 세상이 또 엄청 많이 바뀌겠네요. 오늘 신문 기사에 또 이런 게 났어요. 늙어가는 은행, 인건비 버거운 은행, 저금리 대출 규제, 판매 제한으로 사중공. 온라인 거래 비중이 90%가 넘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야. 시중은행 평균 구배가 2018년도에 6,9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7,200만 원이래요, 연봉이. 사실은 더 이상 사람은 필요가 없대요. 이 신문 기사에서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정부는 사람을 더 뽑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노조 등살의 임금은 계속 오르고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사랑 금방 읽어드렸던 AI 기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행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일일 수도 있고 유명한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법무사님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막강한 적은 옆집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 편한 생활이 누군가한테는 대체된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건물을 사면 진짜 될까? 근데 이제 건물도 사실 누군가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요즘은 너무 많이 대체되니까 꼭 매장을 가야 될까? 꼭 상품을 진열해 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벌었다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벌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첫 발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도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앞으로 그런 뜻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 누가 돈 벌 것인가 우리 돈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요일도 신문 내용을 보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AI가 오늘 또 나오네요. 뭐 기사들 중에는 SK 바이오 산업 강화, AI로 신약 개발까지. 신약 개발이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하면 3, 4년만 하면 된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시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죠. 아니,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누군가가 돈 벌 건데 그게 누굴까를 저 오늘 신문 보면서 대충 좀 찾아낸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10년 뒤의 인생의 변화가 오늘 신문에 시그널을 딱 준 것 같아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죠? 할까요? 어제 기사들 보셨겠지만 오늘도 뭐 기사에 계속 나오는데 네이버랑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동업을 했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혜진 씨의 네이버는 일단 그 라인이라는 그 우리나라 카톡이죠. 그 라인을 일단 지금 일본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써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는 카카오를 쓰죠. 근데 일본은 1억 인구 중에 8천만 명이 라인을 써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시장을 못 진입한 게 카카오가 조금 더 빨랐으니까 진입이 좀 안 되죠. 우리는 카카오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메이저 메신저 라인과 검색 포탈 야후 재팬을 공동 경영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AI 기술 생태계 선점 경쟁에서 미국, 중국 패권에 맞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라인은 일본에서 이용자 8천만 명, 야후 재팬은 5천만 명을 확보하고 있어 단순에 1억 명 이상의 플랫폼을 가지게 됐다. 라인은 이미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SNS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선도되니까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다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AI가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글, 바이두 등 미중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AI를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쭉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 기사를 봤어요. AI 인재 확보 최하위권 터키보다 뒤처져. 이거 요 기사가 사실은 메인 기사죠. 메인 기사. 여기 메인 기사는 그 네이버랑 소프트뱅크랑 손잡았다 이거고요. 밑에 보시면 AI 인재 확보 최하위권 터키보다 낮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큰 제목 위주로 읽는데 작은 제목 위주로 많이 읽지 않으니까 제가 뭔가 싶어서 한참을 읽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I 인재 확보 최하위권 터키보다 뒤처져. 상위 전문가 500명 중에서 미국이 1등이에요. 500명 중에 14%인 73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다음은 중국이 65명, 스위스가 47명, 독일이 36명, 영국이 31명,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이 31명, 홍콩이 29명, 대만이 9명, 한국과 일본보다 상위에 있었고요. 경제 규모가 한국과 일본보다 적은 터키가 19명. 그러면 우리나라는 7명. 터키가 19명. 터키가 사실 인구가 많죠. 9,000명 정도 9천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고요. 터키가 지금 경제적인 약간 위기가 있긴 하지만 AI라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전 세계 500명 중에 19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3배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7명.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1명 있대요. 1명. 우리나라보다는 더 그거 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1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신문기사를 다 읽고 봤더니요. AI 전문가 중에 네이버가 엄청난 숫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신약도 개발하고 AI가 많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데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AI가 네이버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을 5천만 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느냐 1억을 상대로 사업을 하느냐 동남아까지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투자를 하느냐로 봤을 때 네이버를 한번 공부해 봐도 좋겠다. 사실 저 네이버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두 번째 오늘 얘기는 CGV예요. CGV 1조 원 정도 가치 있는 지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통합해서 CGI 홀딩스를 만들어서 지분의 30% 정도를 팔았어요.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더니 그 금액 28%를 외부에 매각했네요. 그 금액이 3천억인데 이걸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쓰겠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돈 벌어서 대출이자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을 한 700% 되던 걸 한 400% 정도로 줄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돈 벌어서 대출금을 많이 갚다가 대출금이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버렸으니까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723%에서 436%로 떨어뜨렸어요. CJCGV는 영화관이다. 이제 이렇죠.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앞으로 관을 가서 영화를 많이 볼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볼까? 첫 번째. 그래서 영화를 지금처럼 계속 본다면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내가 영화관을 앞으로는 안 갈 것 같고 집에서 할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못 사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터키 같은 데에 영화관이 2,000개 정도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10년, 20년 전처럼 직장이 생겼어요. 제조 공장이 들어왔죠. 그러면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월급을 타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10년, 20년 전처럼 월급날 쇼핑도 하고 그 다음 외식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보겠죠. 그래서 베트남이나 터키나 중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영화를 계속 볼 것 같다 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요. 안 볼 것 같다 하면 거기서도 넷플릭스가 먹힌다면 떨어지겠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 이런 데는 영화 성장 속도가 1년에 한 20% 정도씩 매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데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커피를 마시고 외식을 한다 생각하면 앞으로 주가는 오르겠죠. 저는 CJ 앞으로 훨씬 더 좋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문 얘기, 오늘도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돈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만나 미 중앙은행 의장이죠. 파월을 만나서 마이너스 금리를 직접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방향은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계속 풀었죠. 한 10년 정도 풀었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로 있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죠. 돈이 많으면 소비가 많아지니까 많아진다라는 건 물건 가격이, 소비가 많다는 건 가격을 올리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험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떨어뜨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도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하자. 경기 안 좋은데 왜 금리를 올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아직도 전쟁에 휴전 중인 나라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면서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들이 빠져서 본국으로 가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추세였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뜨리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상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펜오션에 대한 얘기예요. 하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 nen다. 하림그룹이 총 자산이 10조 원, 2016년도에.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11조 9천억이에요. 그 한 2조 원 정도가, 1조 5천억 정도가 늘었네요. 순이익은 3,200억에서 2년 만에 2,300억으로 줄었어요. 다른 것보다는 하림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죠. 닭을 유통 가공하는 회사이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떻게 보면 펜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닭고기 전문 업체인 하림은 여러 가지로는 매출이 흔들리고 순이익이 떨어졌지만 한 회사가 효자 계열사가 되었다. 그게 펜오션이다. 펜오션은 매출이 6,822억, 영업이익은 634억.
시장이 기대하는 608억 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아까 저금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많아지겠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건 곡물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차도 사겠죠. 이러면은 저금리 시대에는 수출입이 자유로워지죠. 뭐 철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많이 드실 거고 돈이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 하림은 앞으로 물동량이 많아지고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건 소비로 이어지니까 배를 이동하려는 거는 서로 하려 하고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운임비가 오르겠죠. 그래서 페노션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저금리로 간다면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소비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전세적으로 그렇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그러면 수출입이 더 많아지겠네.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해. 그래서 저금리로 감으로써 부동산하고 예금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림 그룹에서 페노션의 수익 구조 때문에 페노션 한번 보면 좋겠다. 페노션은 금리랑 연관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뭐 기사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의 배신, 맥모추는 금 국채펀드. 금펀드가 석 달 만에 마이너스 5.8, 국공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네요. 국공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인 달러랑 금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사니까 또 떨어진대요. 석 달 만에 마이너스 5%니까요. 5.8.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최근 3개월 동안 하면 금값이 국제 금값이 1536에서 1400으로 이렇게 좀 빠졌네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최근 3년을 보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면 싸졌네 싶지만 우리는 투자를 3개월 이렇게 단기로 보고 투자하면 계속 잘못된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3년으로 보면 우리가 비싼 게 보이는데 3개월로 보면 싼 게 보이죠. 이런 시야를 우리가 신문을 딱 봤다고 해서 금값 투자가 계속 하라고 신문에서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오히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쌀 때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두 번째 기사에서 있는데요.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예요. 돈 풀어서 경기 부양. 1년 만기가 중국이 보통 그래도 7%씩 성장하는 나라면 기준금리도 7%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4.15%예요. 4.15. 보통 2014년도 5년 전만 해도 여기가 6%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15%예요. 대출이자가. 6% 하던 대출이자가 4%로 떨어졌어요. 우리도 대출이자가 6% 하다가 4%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소비하고 차도 더 많이 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인데 중국은 13억 인구예요. 13억 인구가 집을 지으면
결국은 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차도 많이 타면 철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어떤 물류를 움직이는 핵심이 사실은 중국이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풀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금일까, 환율일까, 또는 주식일까, 또는 철일까, 또는 부동산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조금 오를 거야. 예전에 이런 기억 나세요? 이제 치즈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피자를 먹기 시작하니까 치즈 값이 올랐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치즈들이 중국에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또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큰 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또 기준금리 인하는 정말 작은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큰 기사들보다 정말 좋은 정보를 딱 저는 요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저도 지금부터 이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잡겠습니다. 예,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성 SDI BMW 전기차 동맹 10년 더 간다. 삼성 SDI가 2031년이면 지금 한 10년 넘게 남았죠. 까지 배터리 3조 8천억 규모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동맹을 10년 더 가기로 했대요. 자, 앞으로 누가 돈 벌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동차는 휘발유차, 경유차 이렇게 있었는데 경유는 이제 앞으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차를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휘발유차, 전기차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BMW는 삼성 SDI하고 전기 배터리 동맹을 계속 맺고 있었어요. 지금은 BMW가 뭐 전기차 하면 뭐 2014년도에 i3 전기차를 만들었고 지금 2015년도에 i8을 만들었죠. 하이브리드 i8.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 이제 누가 돈 벌까? 이제 엔진 계통이 없어지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배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제 뭐 삼성 SDI, LG 화학, 그다음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앞으로는 주도하겠죠. 그 전 세계적으로 봐도 LG 화학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삼성 SDI도 이제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삼성 SDI가 동업해도 괜찮을까? 지금 23만 5천 원 정도 하네요. 삼성 SDI 주식이. 근데 10년으로 보면 제일 쌀 때가 뭐 한 9만 원 정도였고 지금 23만 원인데 싸지는 않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0년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전략은 나도 전기차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사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은 그냥 보고 있어요. 떨어지면 투자해 볼 생각도 있고 이제 전 고점을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다 보면 그때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는 생각 중이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제 요즘 차를 이렇게 보면 휘발유는 지금 연비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탈까 경유차를 탈까 이렇게 봐서 BMW나 벤츠가 연비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보다는 차가 더 많이 팔렸고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벤츠가 전기차가 나왔는데 뭐 한 1억대 정도? 가격은 1억인데 전기 한번 충전하면 한 350km 정도 타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려면 가다가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단계죠, 그죠? 조금만 더 넣는다면, 뭐 한 500km 정도만 나온다면, 이제 사실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데는,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전기차가 우리 삶 속에 이제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누가 돈 벌까? 뭐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뭐 동시 통역하는 파파고, 뭐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파파고에서 영어로 통역이 되고,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제가 한국어로는 이런 파파고, 뭐 인공지능 기능이 앞으로 주도한다. 그런 회사가 돈 벌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죠. 배터리 용량이 좋아질수록 이제는 무선 청소기, 무선 로봇 청소,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배터리 용량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는 걸 만드는 회사가 돈 벌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디스플레이, 뭐 그렇다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진짜 돈 버는 거냐? 이제 그 공급량이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는 조금 뭐 큰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뭐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 네 개의 사업은 앞으로 주도해서, 뭐 바이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눈여겨보면서 내 돈을 언제 옮길까? 비싸면 옮기지 않는다. 앞으로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질 것 같으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우리가 전기차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하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지금처럼 이런 기사를 보고 나면 너무 비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면 또 내리게 되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얘기는 종합부동산 종부세가 올 들어서 10만 명 늘 듯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가 9억 원 넘는 집 51%가 늘었고, 재산세 등 세율이 줄줄이 인상. 남일인 줄 알았는데 집안채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대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2018년대 공시지가가 8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10억이 된 거예요. 그 9억 원 미만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22만 원 나온대요. 22만 원이면 뭐 많지 않은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세가 2018년도는 222만 원인데 2019년도는 312만 원. 뭐 대충 한 1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계속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실거래가에 거의 가깝게 계속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5만 명이 1조 원 정도는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1조 3천억이 3조 원이 됐고요. 3배. 인구는 25만 명이 내던 게 지금 50만 명 정도 낸대요. 앞으로 이제 점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다량으로 구입하실 때 종부세도 계산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종부세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비웃듯 더 가파르게 오른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자사고 폐지 뭐 이렇게 되면 자사고를 폐지하는 주변의 아파트 값은 항상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항상 또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도 이게 사실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추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서울만 되어 있고, 지금은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분명히 부산은 지리적인 입지나 뭐 부동산 가격이 쌌습니다. 근데 왜 쌌을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막았죠. 대출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부산 전 지역을 다 풀고 나니까 투기 세력들이 또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매물들은 안 내놓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가치는 원래 그대로 부산은 있었는데 어떤 정책을 쓰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정책을 쓰니까 가격이 올라요. 그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늘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는 뭘까? 또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뭘까? 이런 정책들을 쓸 때와 폐지했을 때의 가격 변동을 이해해 놓으시면 신문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요. 공부를 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전략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매도와 매수의 어떤 템포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선택이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